기생충 예고편에서 송강호는 왜 원주민 복장을 하고 있던 걸까? 안녕하세요, 상자입니다. 저는 현재 영상을 만들고 있는 2019년 5월 30일에 개봉한 국내 영화 기생충을 보고 왔습니다. 봉준호 감독, 송강호 주연의 이 영화는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이라는 경쟁 부문 초청작 가운데 최고 작품에게만 주어지는 상을 수여받습니다. 대한민국 영화 중에는 최초의 수상인데다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100주년에 맞춘 겹경사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큰 영화였습니다. 사실 여러 뉴스나 라디오 등등 여러 매체에서 이 영화의 화려한 스펙에 대한 소식은 귀 아플 정도로 전해 들었으니 저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소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영화를 기대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예고편을 시청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예고편에서 특이하면서도 의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했던 건 바로 이 장면, 송강호가 인디언 복장을 하고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후 저는 바로 영화를 관람했고 어렴풋이나마 그 장면에 함유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저 상자가 그 점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인디언에 대한 짤막한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인디언이란 표현은 잘못된 단어입니다. 과거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인도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 사람들을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된 게 지금까지 알려지게 된 거죠. 즉 인디언이라고 불린 이 사람들은 제대로 호칭하면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불러야 정확할 것입니다. 한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하던 때였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아메리칸 대륙도 그 흐름을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스페인,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이 아메리칸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를 썼는데 한 가지 그들에게 걸리는 게 생깁니다. 바로 원주민들이었죠. 신대륙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이 정착도 하고 농사도 짓고 건물도 지어야 하는데 원주민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때부터 원주민들은 여러 열강들에게 온갖 수모와 착취, 학살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미국 역사에 대해 교육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미국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두죠. 그러니 대체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역사가 대한민국 영화 기생충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저는 영화를 볼 때 현재 미국인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원주민들이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주인이 없는 땅을 가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주인이 따로 없는 땅이니까 돈을 주고 사서 땅 주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먼저 그 땅을 선점하는 게 주인이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즉 아메리카 대륙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전에 원주민들이 유럽인들보다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원래는 그들이 대륙의 주인이 되어야 맞지만 유럽인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강제로 쫓아내버리고 대신 눌러앉아 현대까지 흘러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그 누구든 인정하는 초강대국입니다. 영향력, 국방력, 경제력 등 모든 부분에서 최상위권이죠. 이런 미국을 바라보는 원주민들은 미국이 가진 그 부유한 점들은 원래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유럽인들이 자기들의 땅에 기생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현실과 수많은 대중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습격과 그들의 잔혹성만 보고는 오히려 그들이 부유한 미국을 시기하는, 오히려 이들이 기생충이라고 여기고 박멸해야 한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양극화, 경제, 사회적인 이야기를 결부시키지 않아도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이야기를 넓게 이야기하고 싶은 걸 연출의 의도로 삼았다. 영화 기생충에선 부유한 가정과 그들의 가정부, 과외쌤, 운전기사 등으로 생활을 연명하는 가난한 가정,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두 가정에 뭔가 차이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경제력을 제외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모두가 가족을 사랑하는 흔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단 한 가지, 경제력의 차이가 모든 걸 엎어버립니다. 이 두 가정은 절대 같은 인간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이는 결국 인간의 존엄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영화에선 부유한 가정 쪽에서 선을 넘는다, 애매하게 태도를 취한다 등의 언행을 보이며 자신보다 아래 것이라는 인식이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블루칼라 3D 직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그게 사람을 하대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보다 수입이 현저히 적다고 해서 예의 없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영화에선 부유한 가정은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덕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기생충 영화에선 유독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부유한 쪽에서 이야기하는 불쾌한 냄새에 대해서 언급이 많습니다. 그것이 늙은 노인의 냄새인 것 같다고도 하고 반지하 냄새라고도 하고 오래된 무말랭이 냄새 또는 지하철을 타면 나는 냄새라고도 언급합니다. 안타깝게도 시각을 자극하는 영화라는 매체는 후각 옵션까지 지원해 주질 못해서 우리는 그 냄새를 직접 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 팩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거의 같은 냄새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숙주들이 맡았을 때 불쾌한 기생충들의 냄새, 심지어 영화 내에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모두에게까지 그 냄새를 확장시킵니다. 극단적인 경제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영화 내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모두 단순했습니다. 자기 본분에 끝까지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캐릭터들은 부유한 캐릭터답게 때론 권위적이고 때론 단순하게 행동했습니다. 가난한 캐릭터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고 때론 그게 불법이더라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가난한 가정의 장남 기우는 유일하게 복합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른 가족들처럼 기생충의 역할에 충실해야 했고 영화 초중반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가서 자신이 과외 수업 대타를 맡게 되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버린 과외 학생에게 부유한 환경에 자신이 진정 어울리냐는 질문도 던집니다. 계속해서 자기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동생이 부잣집 사우나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동생은 정말 부잣집에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속으론 자신은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듯합니다. 역시나 자기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 도망가는 와중에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가진 친구 민혁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까 하면서 비참한 모습의 자신을 다른 상대와 또다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갈등하던 기우는 결국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자신과 상징인 비싼 수석을 들고 무계획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을 해결하러 갑니다. 결국 실패하지만요. 영화 기생충은 현재 봉준호 감독의 최고의 마스터피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의 특유의 감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생충 영화를 보고 깊이 감탄했습니다. 현대에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겹겹이 쌓아놓았고 우리 삶에 밀접한 소재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메타포를 전달하였습니다. 진짜로 기생충이 나오는 게 아니지만 어쩌면 실제보다 더 씁쓸하고 잔혹하며 질긴 현실을 반영한 영화 기생충. 여러분들의 감상은 어떠셨나요? 제시카 쌤이라고 일리노이에서 오셨어요.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